자,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경선 룰을 확정을 했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각각 50%로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측이나 강성지 층에서는 당원의 권한을 더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비명계 쪽에서는 기존에 과거 했던 것처럼 국민선거인단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것과 룰을 발표를 했던 이춘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쪽도 만족 못하는, 어느 쪽 양쪽 다 비판하는 안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비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당원들에 있을 때, 당원들과 이제 일반 국민이 있을 때, 당원 투표는 당원들이 언제든 하고 싶을 때 그냥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돼버리면은 여론조사 전화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전화가 왔을 때 못 받으면 그러면은 참여를 못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걸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춘석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특정 종교 세력이나 아니면 타 정당 지지자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역선택 방지 조항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이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선거인단으로 했을 때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0대 50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근데 사실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유불리를 따지는 게 사실 지금 무의미한 상황에서, 예.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라면 좀 비명계 후보들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치훈 부의장도 지금 그 지점을 지적했는데, 압도적으로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1등이 될 것 같은 보이는데, 너무 좀 열어놓고서 좀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흥행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럴 것 같은데, 너무 꽁꽁 묶어놓는 것 같은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예?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해도 네네.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2021년도 이낙연 후보하고 이제 경쟁할 때 그때 이제 세 번째 경선인가 거기서 이제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한다는 얘기도 있죠. 나중에 예. 이제 뭐 사표 논란이 있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긴 한데 글쎄 그렇더라도 그때하고 상황이 또 다르거든요. 지금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는데 예. 매 경선 구도가 말이죠. 예. 그렇다면 국민선거인단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왔잖아요. 그렇게 네. 해왔기 때문에 해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측의 입장에서 얘기해 본다면 네. 어차피 그야말로 이게 흥행 같은 건 기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다면 다 안 오니까 흥행이나 역동성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 지금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예. 그냥 빨리 끝내자. 그런 생각도 작용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지난 2021년도에 그런 것들도 생각했음직하고 그것보다 아예 유리한 거 솔직하게 그냥 간단히 끝내자. 그런 것도 같이 작용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생각도 됩니다. 대변인 보시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 정도 상황에서는 좀 열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아 보이세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럽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이 될 거라면 여기에서 과반만 넘으면 되는 거죠. 근데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예. 친명당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압도적인 상황에서 내가 1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비명 쪽에서 30%를 가져왔다고 보면 그 다음 국면 당권도 그렇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친명 어떤 세력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염두해서 제가 볼 때는 예. 확실하게 비명의 어떤 틈을 줄이자. 뭐 이재명 대표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통합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이른바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폭력 집단과 암거래하는 이런 사람 같은 정당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비명 행사의 또 다른 버전으로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의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확실하게 줄여버렸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경선룰 변경의 이유로 이제 단권 주자 강화 또 역선택 방지 이렇게 내세우는 상황이죠. 비명계 주자 김두관 전 의원 경선룰을 논의한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의견이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의 말과 함께 김동연 지사의 말까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경선은 그동안 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아름다운 전통이자
또 자부심이었는데 들러리 경선, 또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다. 우리 당원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올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김동연 후보 측이나 김두관 후보 측의 대리인들을 참석시켜서 의견도 좀 취합하고 논의 구조를 갖는 게 아주 바람직한데 예. 특별당원 당규 의를 정하는 과정조차도 아주 비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저렇게 아쉽고 호소드린다 이렇게 했지만 참여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나오고는 있죠. 예, 김동연 지사도 보이콧 이야기를 나오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걸로 봅니다. 예. 그러면 참여한다? 예, 저는 참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일국 체제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전체가 모양이 이상해져요. 정말 이렇게 추대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 참여는 할 것이고, 뭐 심지어 오원식 국회의장도 뭐 개헌 이야기 했다가 바로 접어버리는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는 끝까지 할 걸로 보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흥행 요소가 있는데 왜 이거를 안 했을까? 그것은 일종의 트라우마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때 2021년에 이낙연 후보와 이렇게 그때 국민 경선을 했는데 예. 3차 경선에서 거의 역전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결선 투표도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한 사람들 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랐는데 네네. 그때 대장동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3차 국민 경선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역전당할 뻔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그 방식으로 국민 경선제로 가다 보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 누군가는 이낙연 후보와 같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장동을 터뜨리는 것처럼 원래 사법 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하나 없애야 되는 건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민주당 국민 경선이 2002년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노무현 당시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마이너였죠. 그때는 뭐 하나가 후보나 아니면 김중근 후보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국민 경선이 생김으로 해서 노무현 후보에게 기회가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예선에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예선에서 상처 입는 것조차도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동안 지금 계속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원 중심 정당이 이재명 대표의 일국 체제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대의원들 다 그 비율 끌어내리고 당원들 비율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때도. 예. 그래서 본인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 당원들이기 때문에 권리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 권리 당원의 어떤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라고 하지만 성진 부의장님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비명계에서 주장하고 요청하는 것을 호소한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원만하게 그만두지 않고 원만하게 이제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남아야 되는데 징징대지 말아라. 원색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예. 친명 의원들께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생각한다면 이런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거는 저 아까 말씀하셨던 2002년 그 새천년민주당 당내 경선 때 네. 원래 2인제 대소론이 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고 돌풍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다른 후보들이 다 사퇴해버렸어요. 네. 마지막 종전에는 그 2인제 후보마저 사퇴하면서 경선에 맥이 빠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 약소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해줬고 그러면서 뭔가 이 국민 경선에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 장면을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군수 후보들일지 하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후보들일지라 하더라도 끝까지 뭔가 아름답게 경선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마치 그들을 야 너네들 어차피 이기지 못하잖아 뭐 룰 바꾸면 이길 수 있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 저는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주는 당선 가능성 높여주는 거는 이 군수 후보들이 나중에 본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군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본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느냐 저는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 그 친명 비명 후보들에게 열심히 더 나오시라라는 뭔가 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나오시라 응원의 메시지보다 네. 룰을 좀 바꿔서 나올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그렇죠.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죠. 근데 룰은 사실 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그 룰을 결정한 그 이춘석 의원 그 특별당규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좀 더 폭넓게 해주길 바랬어요.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들도 플레이어기 때문에 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당 내에서 우리 당을 생각해서 당을 어떻게 흥행시킬까를 고민한다면은 예. 그럼 좀 더 군수 후보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그런 룰을 만들었어요.
했어야죠.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2017년 그때 대선 때 본인은 이 국민 경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해가지고 군소 후보에서 이렇게 빅3까지 등장을 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약에 대해서는 사다리를 걷어차게 한 게 아닌가. 아하. 그런 뭐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비명계 주자들의 반발 속에서 또 다른 이 범진보 진영 유력 대권 주자죠. 친문의 적자로 꼽히는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늘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정 수도는 이곳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 김경수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도 함께했습니다. 그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김경수 전 지사는 페이스메이커 정도의 역할입니까? 어떤 뭐 모멘텀 형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꼭 페이스메이커라고만 하면 안 되죠. 네. 친문의 적자라고 이제 상징돼 있는 그렇습니다. 인물이니까 예. 나름대로도 역할을 할 거예요. 세종시 이전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그 당시 2004년도에 관습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헌법 위반 때문에 못 온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형해화됐던 건데 이런 거 가지고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 나가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워낙 이재명 1급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뭔가 좀 흥행까지는 아니라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꼭 무슨 네. 최종 후보가 누가 된다 바뀐다라는 걸 떠나서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네. 너무 지금 맥빠진처럼 거점되는 거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도 어쨌든 친문재인 뭐 문명연대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문재인, 이재명 이런 문명연대. 그러니까 이런 분도 나와서 열심히 해서 좀 국민들이 볼 때 네네. 좀 뭔가 좀 이 다양성이 좀 보여야 너무 다양성이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다양성이 없고 이재명 전 대표가 앞서 나가는 거야 뭐라고 그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런 분들의 어떤 전 약진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걸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국권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김경수 전 지사의 출마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김경수 전 지사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국면에서 유일하게 단식을 했어요. 대선 주자들 중에서. 네. 단식을 하면서 조기 대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외국에 있다가도 또 귀국을 하고 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또 불출마를 할 것인지 출마를 할 것인지 마지막까지 좀 결정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출마를 강행한 것은 본인이 물론 그 어느 정도 뭐 자신이 있으니까 출마를 했겠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네. 만약에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집권을 하더라도 친노 친문의 맥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그 차원에서 저는 어떤 상징적인 그 출마를 했을 그쪽에 더 비중이 좀 높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민주당이 그 일극 체제가 다 있는 데다가 예. 그리고 경선 룰까지 이재명 전 대표에게 어떤 그 허점도 보이지 않도록 경선 룰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상황에서 출마를 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경선 룰을 그대로 존중을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그 친노 친문의 맥락을 이어간다. 그 차원에서 저는 출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